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5페이지에 말하기와 글쓰기를 이제 보면,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숫자를 나오죠.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은 뭐냐면 책을 다 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집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아마 1학년에 들어오신 분은 거의 막 몇십 년 만에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다 뭐 최근까지 다 공부하셨어요? 최근까지 별로 안 하셨죠. 그래서 오랜만에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찍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필기 좀 하시면 돼요. 말하기하고 글쓰기가 있어요. 글쓰기가 있는데,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성 언어죠. 음성 언어. 글쓰기는 당연히 뭡니까? 문자 언어. 문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음성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글 쓰는 거 문자잖아요. 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되어 있다. 요걸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여기 나오죠. 밑에 말하기에 5페이지에 듣고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수단. 그렇죠? 우리가 언어적이지 않은 표정 같은 거, 몸짓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초메시지라고 그래요. 거기 5페이지에 말하기 셋째 줄. 초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메시지를 초월했다. 그런 뜻이에요. 초메시지. 초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통해서 쌍방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메시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초메시지를 7자로 한다면 뭐라 할까요? 초메시지라고 써있죠. 거기다 밑줄 쳐봐서 초메시지 7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초메시지를? 이거를 비언어적인 수단이라고 합니다. 언어적이지 않는 수단이다. 여기 뭐다? 초메시지다. 뭔 말인지 알겠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초메시지라는 것은 비언어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메시지,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자, 글쓰기로 넘어가죠. 글쓰기. 자,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라이팅이에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글쓰기가 재밌는 게, 여러분 다 대부분 카톡을 하시겠지만, 카카오톡을 하시겠지만, 이모티콘이 되게 많죠. 거기 그 6페이지의 넷째 줄에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나오죠? 6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막 이모티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이모티콘이에요. 영화가 재밌어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재밌다. 이러면 그럭저럭 기본 빵이고 이건 태고 이러잖아요.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이렇게 아이들은 표정이 어떻다. 이런 게 바로 이모티콘이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콘이라.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이모션 아이콘의 줄임말이에요. 이모션이 감정이고 아이콘이 상징이라는 뜻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락 보면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여러 면에서 제약도 많고 어려운 소통 수단이에요. 왜 제약이 많냐면,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을 잘못해버리면 그걸 다시 담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말 해보시면 그러지 않나요? 근데 글쓰기 같은 경우는 내가 글 썼어. 잘못 썼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힘들다. 그런 얘기 써놨어요. 또 시간 공간적으로 제약도 따른다. 그리고 그렇죠, 말하는 것 자체도 뭐 그런 얘기 썼어. 그러니까 이 글쓰기는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잖아요. 글쓰기.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막 사람들이 많은 뭐랄까요? 지하철을 탔어요. 지금 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하철 타서 막 지하철에서 막 말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데서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하철에서 나는 시를 쓰고 싶어. 그럼 막 밴드에다가 막 내가 원하는 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개념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제약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6페이지.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쭉 따라오면 됩니다. 6페이지의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글을 잘 쓰면 타고난 재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 있을 거예요. 6페이지 마지막 단락. 그런데 뭐 특별한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글의 재능. 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고 있어요. 문제라는 게 문장의 문학적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유명한 시인이나 소설가는 습작을 통해서 문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 글 쓴다는 게 그냥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화협회서를 썼어요. 근데 국화협회서를 여러분 쓰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국화협회서는 알죠? 대충 들어봤죠?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 새는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뭐죠?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설이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끝났는데 그 구절을 쓰는데 위대한 그 시의 정부라고 하는 이 서정주 시인이 몇 년 걸려요? 1년 걸렸어요. 1년.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1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분은 그냥 일필일기에 3번에 다 쓴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할 얘기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글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쓰기의 과정입니다. 글쓰기의 과정. 이것도 있죠.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 그 찾아보시면.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생각을 당연히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2, 3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1, 2, 3, 4, 5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7페이지 2번 글쓰기의 과정 별 3개 쳐놓으세요. 7번에 2번 글쓰기의 과정 별 3개. 그래서 이 글쓰기의 과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진하게 글씨 나온 거 있죠? 그것만 알아도 돼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7페이지에 써있잖아요. 사고의 과정. 사고의 과정. 사고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 쓰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글쓰기는 밑에 볼까요? 사고의 과정이고 사고란 대상을 감각하고 지각하여 이해하고 판단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글쓰기는 사고의 과정이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공부라는 걸 이제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걸 많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저도 여러분처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졸업을 했는데 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런 심리를 너무 잘 알죠. 자, 두 번째. 자기 확인과 표현의 과정이다. 8페이지 2번 밑에 있어요. 진행적으로.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한 결과를 드러내고 내가 표현하고자 한 바가 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걸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죠. 그게 자기 확인과 표현의 과정이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다 하면 제가 말리진 않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9페이지에 볼까요? 3번 문제인식과 해결의 과정.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한다. 그걸 이제 영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써볼까요? Problem solving. 이 프라블럼이 문제고 솔빙이 해결이라는 뜻이거든요. 문제 해결. 그걸 우리가 프라블럼 솔빙이라고 합니다. 프라블럼 문제고 솔빙이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글씨 그 사회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소설을 통해서 그걸 인식을 해서 해결하잖아요. 뭐 도가니라든가 이런 중요한 뭐 소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회의 문제를 내가 인식을 해서 글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자, 4번이 가치의 발견과 개선의 과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치를 발견해 글을 쓰기 통해서 그리고 개선. 이 개선이라는 것은 이제 고친다는 뜻이에요. 고친다. 그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내가 개선, 고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10페이지에 보면 그 바로 밑에 줄 보세요. 글은 최종적으로 어떤 가치를 찾거나 기존의 가치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당연하죠. 기존의 가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그 10페이지에 거기 이제 4번에서 밑에서 한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궁극적으로 하셨죠.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학문적 진실을 지향하는 가치, 공동체의 선을 위한 가치,
삶의 아름다움을 고양하기 위한 가치를 발견한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 나와요. 고양 찾으셨죠? 고양. 그럼 고양이 뭔지 아세요? 고양. 고양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고양 한자로 쓰면 이 높을 고자에 떨칠 양자. 고양. 떨칠 양자. 높이 떨친다는 거. 여러분 이제 뭐 시험 문제 고양을 한자로 쓰시고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고양 정도는 한자로 써야지 대학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고양한다? 높이 떨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의사소통. 여러분 의사소통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의사소통? 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이 글쓰기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나오는 이제 유형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이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이 출제자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이건 안 내요. 이해가요?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해놓고 여기 사고의 과정, 인식과 해결의 과정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을 조금 바꿔요. 여기서 가치의 발견과 개선의 과정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걸 만약에 4번의 10페이지에 가치의 발전과 개선의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고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글쓰기의 필요와 목적이 11쪽에 나오는데요. 글쓰기라는 것은 그 밑에 1번 사적 글쓰기와 공적 글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적 글쓰기는 개인적인 글쓰기라는 소리예요. 공적 글쓰기는 말 그대로 공적인 글쓰기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적인 글쓰기는 뭐 여행기 밑에 나오죠.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한 40줄부터 보면 일기나 메모, 여행기, 낙서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나? 이게 사적 글쓰기. 자기만의 레시피가 뭐예요, 여러분? 레시피? 요리법, 이런 요리법. 이 레시피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요리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 다 사적 글쓰기고, 자, 공적인 글쓰기는 뭐냐? 공적인 글쓰기. 이거는 이제 공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공적인 매체의 글을 발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적인 글쓰기가 뭐냐라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 어떤 신문에 보면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그 독자란이 있잖아요. 독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투고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있어요? 독자 기고란. 네, 그렇죠. 기고란. 그런 것들이 공적인 글쓰기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공적으로 이제 공론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책에 안 나오는 거니까 좀 공부라는 거는 내 주변에 어떤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더 쉬워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막 책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있습니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설명적 글쓰기와 창조적 글쓰기가 나올 거예요. 11쪽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설명적 글쓰기와 창조적 글쓰기라는 건 뭐냐면 설명적 글쓰기는 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문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문처럼. 근데 창조적 글쓰기는 나만의 어떤 방법, 창조니까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남들이 쓰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창조적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적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시 같은 거 읽어보시면 이거 되게 멋있는 구절이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시를 막 읽다 보면 이 구절이 너무나 멋있다. 이런 것들이 창조적 글쓰기예요. 그 전에 누가 쓰지 않은 글을 이렇게 썼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창조적 글쓰기다. 그러니까 이 창조적 글쓰기는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시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시. 여러분이 아직 시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런데 시를 특히 이제 한시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면 정말 참신한 게 많습니다. 참신한 게 예를 많아요. 들어 그 이상의 오감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공부를 좀 국문학 좀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하시는 게 보통이 아니신데 그렇죠. 이상의 오감도 같은 게 창조적 글쓰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쓰지 않은 거. 지금 오감도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오감도는 원래 이 조감도 있죠. 조감도. 건축과에서 그 새 눈높이에서 바라본 건축과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뭡니까 작품 같은 것을 가지고 올 때 아세요? 작품 같은 걸 가지고 올 때 조그만한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새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그 건축물 같은 거 할 때 이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조감들하고 투시도 같은 거. 그렇죠. 투시도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하잖아요. 조감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조감도가 맞는 말인데 이 이상이 오감도란 말 써버린 거예요. 오감도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오자는 이게 세 글자고 이게 까마귀 오자거든요. 까마귀는 시커멓으니까 이 눈이 안 보여요. 이 눈 이렇게 쓰거든요. 왜 그럼 오감도라고 이 이상을 썼냐면 이상의 이름만 가지고도 제가 설명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상은 그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상은 하여튼 이 조감도를 오감도라고 썼어요. 그럼 오감도는 뭐냐? 식민지 지식인이죠. 이 이상도 식민지 지식인의 어떤 고독한 현실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오감도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는 그런 게 이제 좋은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이런 뜻이었네. 여러분 그냥 국문학을 공부 안 하시면 오감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국문학을 공부하면 이 말의 의미들을 막 파악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술적 글쓰기. 자, 학술적 글쓰기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학술적 글쓰기는 뭐겠어요? 논문 같은 거, 논문. 맞아요, 논문. 논문이나 소논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학술적 글쓰기 또는 리포트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학술적 글쓰기. 논문, 소논문, 리포트 이런 것들이 학술적 글쓰기입니다. 대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시면 중간고사 때 리포트 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13페이지 보고 있어요. 학술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어때 지금 설명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이 책을 읽어도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오늘 이제 처음 부분이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책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제 2부부터예요. 41쪽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에요. 워밍업이 뭔지 알죠? 근데 돈 던지기 전에 그냥 몇 번 던지는 거 워밍업이고 41쪽부터가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좋은 글의 요건부터 볼까요? 좋은 글의 요건 14페이지입니다. 쭉 들어보세요. 되도록이면 1교시 때 제가 2장까지는 한번 쭉 끝내드리고요. 2교시 때 1장을 조금 오늘 아마 뭐 많이 나가면 2장 87쪽에 나오는 2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앞에까지는 좀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79쪽까지는 이번 시간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글의 목적과 독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글이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고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독자. 내 글을 읽는 독자가 초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대학원생이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여러분이 장소에 갔는데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문화해설사가 그걸 듣는 사람이 국문과 다니는 사람이냐, 국문과 재학생이냐, 유치원생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막 어려운 말을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딱 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문화해설사, 그냥 써놓으시면 문화해설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층위에 따라서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독자다. 그리고 글의 목적은 글을 누가 읽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써놓은 거 읽어보시면 읽는 독자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글을 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뭐 40대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뭐 글을 쓴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놓겠죠. 자, 15쪽 내용에 충실함과 정확성. 자, 이게 무슨 냐? 첫째 줄에죠. 글은 알맹이가 있어야 돼. 글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은 내용이 없어. 허탈하죠. 글을 다 막 열심히 읽었는데 도대체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 뭐 밑에는 안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글의 표현 나오죠. 글의 표현. 이 글의 표현은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쓸 때 무의미한 표현이나 잉여적인 부분은 삭제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는 게 15쪽의 밑에서 넷째 줄 정도에 보면 잉여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상투적 표현을 피하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잉여적이라는 게 우리말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 만날까 하면 뭐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여기 앞전자잖아요. 이렇게. 근데 꼭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또 어디 갔다 왔어? 처갓집 갔다 왔어. 처갓집. 이게 집가자잖아. 집가자. 처갓집. 또 되게 재밌는 게 우리말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뭐가 잘못 쓰는 건지 아세요? 내가 아는 지인. 여러분 지인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인이란 말을 써야 써요. 틀린 말이 원래 내가 아는 내 지인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인. 또 하나 노래 중에 야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요? 이게 바다의 자예요. 바다의 자. 동해니까 그냥 동해로 해야지. 근데 노래가 나오잖아. 술 마시고 뭐 춤을 춰봐도 노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잉여적 표현이 엄청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막 3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 잉여적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투적 표현이라고 하는 너무나 뻔한 거. 너무나 뻔한 거. 그걸 상투적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했다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상투적이란 말이에요. 표현을 시를 쓸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다르게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상투적 표현이 아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국어를 좋아하셨으니까 국문과에 오셨겠지만 이육사의 절정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될까요? 절정이라는 시는 아세요? 몰라요? 이육사의 절정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저는 웬만한 시든 다 머리에 다 있어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마침내 이거 말고도 쭉 있는데 다 쓰려면 끝도 없으니까 요 정도만 쓸게요. 휩쓸려.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 멋지지 않나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이렇게 시작된다니까요.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쭉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를 쓰면 여러분들이 뭐 시를 쓰면 일제 탄압에 못 이겨 북방으로 이주민들이 떠났다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대답을 맞죠? 근데 이 이육사는 어떻게 썼어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멋지지 않나요 표현이? 안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시를 쓸 때도. 그 다음에 북방으로 휩쓸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그 글을 쓸 때는 좀 참신하게 써야 되고 좀 더 잉여적인 표현을 빼고 써라.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말들을 막 길게 써놨는데 그런 것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무한 것도 너무 쓰면 안 되고요. 16쪽에 보면 거기 이제 첫째 줄 보세요. 문장이 길거나 모호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문장이 그렇지만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려고 하면 길어지는 거고 길어지다 보면 의미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면 된다.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글의 짜임이라고 나왔죠? 16쪽. 근데 여기는 하여튼 제가 이야기 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크게 공부하세요. 크게. 자, 글의 짜임으로 가겠습니다. 16쪽이에요. 자, 좋은 글은 거기 좀 밑줄 치세요. 첫째 줄. 부분과 전체의 통일성이 있고 짜임새가 있는 글이다.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짜임새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좀 내려가자면 시간 순서에 따른 전개, 개념의 나열과 범주화에 따른 전개.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거기 한 6째 글 나옵니다. 전개하고 개념의 나열, 범주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범주화라는 게. 범주화에 따른 전개란 말이에요. 카테고리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범주하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라. 글을 쓸 때는 거기 16쪽의 마지막 단락 볼까요? 글의 형식이나 필자의 관점이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 줄 일관된 하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찾으셨죠? 일관된 흐름. 네. 17쪽 가겠습니다. 글 읽기와 글쓰기. 나왔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읽어야 돼. 근데 이 글을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편식을 하면 안 돼요. 다양하게 읽어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양하게 읽어라를 나타내는 말이 뭐냐? 17쪽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와 정보는 문자로 기록되어 왔고 우리는 동서고금의 책을 통해 사유 결과를 만날 수 있다. 동서고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동서고금이란 말 뭔 소리예요? 동양과 서양 한자로 써야 되겠네. 동서 그렇죠? 고금 옛고자 지금 이게 동서고금이에요.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그걸 들어보세요. 동서고금이라는 게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문학을 전공해서 영문학 박사 논문이 비교문학. 그래서 그 셀린저 벨로우라는 미국의 작가를 도연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그 음주 시인인데 도연명하고 불교와 노장사상 이런 걸로 비교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동서고금에 관심이 많게 되겠죠.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 공부를 좀 하긴 했네 이런 생각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을 여러분 많이 책을 읽어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와 정보는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이 책이 얼마나 좋습니까? 글을 잘 읽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1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반복해서 읽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책이 한번 되게 좋아. 만약에 뭡니까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마지막 수업이 한 번 들어가지고 한 번 읽어가지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또 읽으면 또 달라요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좋은 글을 쓰려면 계속해서 하나의 책을 그냥 반복해서 최소한 3번, 4번 이상 읽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읽었다고 우리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그러지 않나요? 한 10년 전에 볼 때하고 지금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그게 내가 성장하고 나서 읽을 때 뭐 그런 얘기고 도서의 선택.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뭐 이제 주변에 권유, 신문 잡지,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나 넘겨볼까요? 18쪽.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도서관과 서점에서 직접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건 직접 수집을 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 우리가 밑줄 쳐서 써놓았어요. 거기 그 18쪽 두 번째 줄 끝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막 여러분이 그 책을 찾아가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도서관 검색도 하고 뭐 이런 거고 읽기의 방법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그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사람들은 되게 무슨 책이든 뭘 해야 된다. 정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 정독의 한자를 잘 보세요. 독자는 읽을 독자는 아실 거고요. 이 정독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발을 정자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독이 뭐냐면 정자가 정독이니까 발을 정자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정자인데 이 정자는 뭐냐면 영혼 같은 거예요. 영혼. 우리가 정신 상태 들어보셨어요? 그때 정자예요. 정신할 때 정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담아 이 정독이라는 걸 이제 한자적으로 풀면 영혼을 담아서 읽어라. 바르게 읽어라는 뜻이 아니고 바를 정자 아니에요. 영혼을 담아서. 그러니까 영혼을 담아서 읽는다는 건 뭐예요? 정말 그걸 읽을 때는 그 내용만 읽어야 돼. 막 책을 읽다가 막 집에 있는 뭐 누룽지 누가 먹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팍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거 이따가 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쭉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을 읽어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할 때는 조직적인 골라읽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지 논문을 여러분이 쓰거나 리포트를 써야 돼. 그러면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럴 때는 목차를 먼저 보는 여러분 이제 리포트 쓸 때 제가 그 요령도 알려드리겠지만 리포트를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라고 해요. 그럼 도서관에 가. 그러면
일단 그 내용과 관련된 글쓰기든 뭐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느냐? 목차를 딱 보고 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차에서 이 부분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을 써야 되면.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을 읽어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할 때는 골라 읽기를 읽어요. 여기 밑줄처럼 골라 읽기 동그라미처럼 골라 읽기 있죠. 골라서 읽어라 이거예요. 골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걸 다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잘 골라서 읽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1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9쪽.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어떤 책은 내용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분석 독서를 해야 한다. 여기 분석 독서 메모장. 분석 독서 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검 독서를 하면서, 그러니까 점검 독서는 말 그대로 골라 읽는 것이 점검 독서예요. 점검 독서는 이렇게 점검을 해서 골라서 읽는 거예요. 골라 읽기하고 점검 독서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석 독서는 내가 골라 읽은 내용을 철저하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어요? 점검 독서와 분석 독서의 차이점. 그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내려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2종 이상의 책을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종합 독서라고 한다. 이거 밑줄 쫙 좀.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2종 이상의 책을 관련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뭐 1번 분석 독서, 2번 점검 독서, 3번 종합 독서, 뭐 4번 뭐 일반 독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방송대 시험 1, 2, 3, 4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5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인데 문제 유형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종합 독서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좀 볼게요. 사람들은 교양, 함양, 수양을 위해서 정보를 수용하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정서를 배양하고 위안과 오락을 얻기 위해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쓰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뭐 디지털 환경에서 뭐 글쓰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보면 연습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22쪽에 보면 글쓰기의 과정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거, 의사소통의 뭐 말하기의 그 뭡니까 진인 특성이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읽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읽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세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시험 문제는요. 적절한 것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와요. 특성인 것은 안 나오죠. 맞죠? 지금 개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3번의 문제 같은 거 보면 자, 1번 봐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책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정독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책을 뭐 이렇게 정독을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내가 관련된 필요에 따라서 점검 독서와 분석 독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여러분 풀 때 이것도 요령을 알려드리면 1번이 답이 딱 답이야. 2, 3, 4번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기말 시험을 보면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25문제가 나오면 시험 시간이 몇 시간이냐? 25분밖에 안 나요. 한 문제에 1분씩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1번을 답으로 해놓고 근데 2번, 3번, 4번이 뭐가 맞는가 한번 따져볼까 하다가 보면 10번 풀면 땡 소리 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어요? 1번이 틀린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2, 3, 4번 볼 게 없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고, 시험 문제가 25문제는 한 5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와요. 이게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거의 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봐요.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 말하기가 지닌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쭉 보니까 3번에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상을 표현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한 번 나가버리면 말은 못 담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고 이럴 때는 글쓰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글쓰기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이 틀린 거예요. 초 메시지. 아까 비언어적인 거라고 그랬죠. 시공간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이거 제가 이야기했죠. 지하철 같은 데서 안 된다.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한다도 맞죠.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많이 듣노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글쓰기의 특성을 잘못 지적한 것은 근데 글쓰기는 4번 사고의 가정이므로 언어 표현되면서 사고가 추상화된다? 추상화라는 건 정말 추상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사고가 훨씬 더 뭐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상화라는 말은 뭐 구체화된다 이렇게 붙여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27쪽에 이제 가보면 글쓰기 윤리가 나와요. 글쓰기를 할 때 윤리가 뭐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27쪽 1번 선행연구의 인용과 참조. 선행연구라는 것은요 27쪽 1번입니다. 앞에서 행해지는 연구를 선행연구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행해진 연구. 선행연구. 당연히 이걸 인용을 해야죠. 내가 어떤 논문을 쓸 때는 지금까지 어떤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행되지 않은 걸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빌려 쓰는 걸 뭐라고 그래? 인용이라고 하는 거. 거기 27쪽 1번 선행연구 인용과 참조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단락 밑줄 치세요. 이처럼 다음에 두 번째 줄 밑에서 남의 글이나 찾았죠? 말을 나의 글이나 말에 끌어다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용. 그럼 인자가 무슨 인자냐? 끌인자예요. 끌인. 그래서 인자, 한자 끌인. 끌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인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논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의 생각을 관련돼서 그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끌어오는 거. 이게 논문이에요. 논문이라는 거. 내 의견에 반대되는 것도 이제 하면서 어쨌든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논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를 인용을 하면 반드시 뭘 밝혀야 되겠어요? 출처를 밝혀야 돼요. 출처. 이걸 어디서 인용을 해야 한다. 왜 출처를 안 밝히면 어떻게 보면 작품을 서리해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에서 인용했다. 이런 걸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 28쪽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또 다음에. 자, 밑줄 주세요. 타인의 아이디어나 의견, 특별한 용어나 어구를 인용할 때는 자신의 글로 완전히 바꿔 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게 이제 학부님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내 말로 썼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뭐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썼는데 그것을 뭐 행복하게 했는데 불행하지 않게 이렇게 썼어. 막 바꿔가지고. 그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가져왔으면 출처를 밝혀라.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표절로 가겠습니다. 29쪽 2번. 자, 표절이라는 것은 이제 참 요즘에 표절이라는 게 많죠. 노래가 뭘 인용을 했다는 등, 이 소설이 뭘 인용했다든가 이런 게 다 표절인데 작품의 여기 이제 밑줄 치고 설명드릴게요. 29쪽에 마지막 단락 보세요. 마지막 단락 이처럼 다음에 밑줄 첫째 줄에 타인의 생각이나 작품 글을 가져다 쓰고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은 뭐냐? 훔친다 또는 도둑질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자가 뭐냐면 절도란 말 들어봤어요? 절도? 그 절자예요. 절도. 도둑질한다는 뜻. 표라는 것도 훔친다는 뜻이에요. 절도나 훔친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표절 영어로 플레저리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납치자와 훔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어쨌든 뭐 그 단어의 뜻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훔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된다. 정리세요. 그래서 이제 표절도 이제 전면 표절, 과제물 구매, 양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1학년이니까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제물을 이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과제물을 써준다 대신 써주는데 한 뭐 얼마 4,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해서 써준다는 있어요.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그런데 현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그대로 써버리면 거의 0점 처리됩니다. 진짜 30점 만점에 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써야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껴 쓰지 마라. 거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30페이지 볼까요? 전면 표절 찾았어요? 1번. 이미 발표된 타인의 글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다.
주제와 관련된 논문이나 단행본의 일부를 베껴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다운로드해서 그대로 자기 논문의 전체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다. 인터넷 과제물 판매 대행 사이트 나오네요. 잘못 자료를 구입해서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양도받아 이름만 바꿔서 쓰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좋은데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나중에 제가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리포트를 여러분이 어디서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2단락 이상을 쓰면 안 돼. 1단락만 인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락이 뭔지는 알죠. 단락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2단락을 인용 안 돼. 처음에 그러면 인용을 하고 싶으면 그 앞부분에 70페이지를 인용을 해서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인용하고 나서 70페이지 첫 번째 단락만 인용해서 7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은 그 다음 페이지 인용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연속으로 2단락 이상을 인용하면 안 돼. 그런 원칙이 있어. 꼭 알아두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표절을 이렇게 너무 밥 먹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니까 밑에 건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뭐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제대로 그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쪽 보세요. 33쪽.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글쓴이는 출처를 밝혔다고 생각해도 이를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인용한 부분의 출처를 밝혔지만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경우, 인용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부정확해 내용이. 또 잘못된 경우, 인용 방법이 예를 들어 인용 방법이 각주라는 게 있고 미주라는 게 있거든요. 각주는 끝 부분에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미주는 꼬리에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거의 미주보다는 각주 표기를 해요. 뭐 미주 각주라는 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 부분에다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걸 각주라고 해요. 요즘은 각주 표기. 그러니까 각주가 뭔지 모르겠다. 32쪽 보세요. 박스에 밑에 보면 3번, 4번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찾았어요? 네. 그런 걸 각주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어쩌고 저쩌고 4번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끝부분 각자 다리 각자니까 그 다리에다가 주석을 붙인 걸 해야죠. 자, 그다음에 자기 표절과 중복 제출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기 표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자기 글에 대해서 원천이 자기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홍길동인데 내가 막 쓴 거를 또 가지고 와. 내가 가지고 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왔다고 해도 내가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 근데 그 글이 홍길동의 어떤 또 다른 책에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홍길동의 출처를 밝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밑줄 치세요. 하지만 다음에 아무리 자신의 글이라도 다른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것이냐 다시 사용한다면 이것도 표절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못 하셨죠? 내가 내 걸 가지고 와도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표절의 경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여기는 점점점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모를 크게 전체를 네모치고 별 3개 쳐놓으세요. 위에 제시된 표절의 경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있을 거예요. 전체 네모 별표 3개. 자,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중 표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출제 잘하니. 그래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 혹은 일부를 전부 가져왔어요. 당연히 자신의 글인 양 하는 거. 이게 당연히 뭐겠어요? 표절이죠. 아까 설명드렸잖아. 맞죠? 내 게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하는 게 다 표절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억나요? 전면 표절. 그거 제가 이야기했는데 30페이지 봐봐요. 30페이지에 1번 해갖고 지난색으로 전면 표절 나와요? 네, 그게 전면 표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34쪽 여러 문헌에서 가져온 글을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이리저리 엮어 마치 자신의 글이냐 하는 것도 표절이죠.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혔으나 정확하지 않은 것도 표절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표, 그래프, 데이터를 출처 없이 가져서 쓰는 것도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표나 데이터는 어떤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든 사람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원저작물의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것을 바꿨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거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도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원저작물의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바꿨어도 출처를 이 원저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출처를 밝혔든 안 났든 자신의 저작물에서 주요 부분을 이루는 원저작물에서 많은 단어와 아이디어를 복사해 와서 독창적인 부분이 줄을 이루지 못하면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저작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도 표절이다. 하여튼 표절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표절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박사논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게 내가 박사를 A라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만약에 어떤 대학에서. 근데 이분의 논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석사 논문이 표절률이 막 60%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냐? 박사 당연히 취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취소돼요. 석사 논문 표절이면 석사 없이 박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박사 논문 당연히 자동 표절이 안 되더라도 없어지고요. 석사 논문 당연히 없어지고요. 석사 논문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학사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오면 출처를 밝히면 돼. 옳은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요즘은 이제 카피킬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카피킬러가 있어요. 모르신 분한테 써드리면 여러분 이제 논문 같은 걸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피킬러. 그걸 딱 해놓고 돌리면 표절률 몇 프로. 뭐 요즘 되게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카피킬러라고 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되면 이게 그래서 보통 표절률이 막 60% 70% 이러는데 이게 막 40% 아니 어쨌든 낮을수록 좋아요. 표절이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논문을 이게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근데 표절률이 막 한 일정 비율 이상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좀 낮은 그러니까 표절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그 내가 인용을 해도 표절률로 들어가요. 어떤 인용을 해도 근데 표절률은 좀 좋은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5쪽을 보면 35쪽에 과제물을 제출할 때 두 번째 전략 스스로 표절 검사를 한 후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서명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씁니다. 요즘에 이제 박사논문 쓸 때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쓴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변조와 위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와요. 자, 37쪽 볼게요. 여기 일단 그 뭡니까 41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변조와 위조가 뭐냐? 37조. 자, 거기 밑줄 치세요. 변조는 실제 내용을 바꾸어 제시하거나 변조 밑에 있어요. 사실을 다르게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변조 한자를 한번 볼까요? 변할 변자에 지을 조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문학 공부할 때는 이제 한자를 좀 알면 되게 유리합니다. 되게 편해요 공부하기가. 변조, 변했네, 변해서 만들었네.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연구의 과정이나 내용을 조작한 행위, 실험 또는 실문, 설문조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데이터,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일부러 누락시키는 행위가 변조이다. 실제 내용을 바꾸어서 제시하거나 사실을 다르게 서술하는 거예요. 데이터 연구 결과를 막 바꿔버려. 다 변조입니다. 일부러 누락시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부터 볼까요? 위조는 뭐냐고 밑줄 세요. 의도적으로 속일 걸 전제로 해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위자, 위조할 때 위자가 무슨 위자인지 아시죠? 거짓 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왜 이렇게 거짓 위자나 이렇게 씁니다. 사람 인자에 할 위자죠. 여기까지 알겠죠? 사람이 하는 건 다 거짓이야.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다 거짓인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모르겠어요? 자 봐요. 자연물이 있어. 자연물 어디 가면 무슨 폭포 자연물이 있어. 그런 거는 참이죠. 근데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었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사람인 할 위자가 나오면 거짓 위가 돼.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거짓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의도적으로 이게 여기서 이 변조와 위조의 차이점은 위조는 의도적으로 해. 동그라미 잡아요. 의도적으로 속일 걸 전제로 해서 존재하지 그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줄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변조는 존재한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는 거. 좀 감이 오세요? 변조는 존재하긴 하는데 그걸 막 바꾼다고. 근데 위조는 아예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실험, 관찰,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허위로 막 데이터를 만들어 버려.
그럴 수 있겠죠. 가짜로 만들어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연과학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위조와 변조의 차이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연습 문제를 볼게요. 39쪽에. 1번 문제 바로 나오죠. 타인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 훔친다, 나왔네. 표절이에요, 표절. 이건 주관식이고. 표절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표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용이 길어 일부분만 출처를 밝힌 것도 표절이죠.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확립된 개념이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거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놓고 밑에다 각조해놓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야기한 말이다. 이렇게 쓸 필요 있어요? 너무나 그 일반적인 확립된 개념은 굳이 그 출처를 밝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 썼던 논문의 일부를 사용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 표절이라고 그랬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기 표절. 자, 그 다음에 3번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너무 쉽죠. 4번 봐요. 적절한 출처 표시가 표절이겠어요, 여러분? 적절한데? 그 다음에 표절하지 않게 고려할 상의를 할 수 없는 거. 2번 영향을 받지 않게 가능한 남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 남이 쓴 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그렇죠? 남이 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논문은. 그렇죠? 내가 그냥 대충 썰이지 썰. 남이 쓴 글을 읽는데 적절하게 인용을 하라 이 말이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